월스트리트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 저만 주말에 모신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진짜 너무 바빴어요. 뉴스 보기가. 네, 그죠? 뭐 사실 네.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평일이랑 거의 똑같이 일해야 돼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뭐 주말에도 계속 분석을 해야 되고 네.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계속 TV 틀어놓고 네.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거 왜 그러시나 이분이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순서가 저는 약간 헛갈리더라고요. 네. 이 미사일을 쏜 게 먼저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한 게 먼저인가. 아, 그 양국의 성명의 순서까지 헛갈리기 시작하면서 좀 혼동이 오긴 했는데 네. 일단 조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란 측이 적대 행위를 끝내고 핵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일단 꺼냈습니다. 그쵸? 그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뭐 저는 단기적으로 끝날 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기전은 아니다. 뭐 시장에서 보면은 뭐 유가도 뭐 120달러 가고 뭐 금 가격도 뭐 엄청 폭등하고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잘못하면 핵전쟁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았는데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먼저 생각을 좀 했고요. 되게 빨리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사실 먼저는 일단 이스라엘이 공습을 한 게 먼저죠. 네. 먼저 공습을 했고 그러면서 핵시설을 일단 타격했고요. 그다음에 그 동시에 군 인사들하고 그다음에 핵 관련된 과학자들까지 사실 드론으로 이제 공격을 해갖고 사망을 일으키게 했거든요. 네. 그게 일단은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표가 저는 미국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보고 있고요. 뭐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지만은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잘 보시면 몇 주 전에 분명히 트럼프가 이제 이 아랍 국가들을 돌면서 세일즈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사실 가장 크게 얘기했던 게 이란과의 어떤 그 안보 위협을 자기들이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했던 게 사실 크거든요. 근데 그 위협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핵 협상을 6차를 딱 하기 전인데 사실 진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거의 이제 핵 거의 만들기 직전인데 되게 이제 세게 나온 거죠. 그렇죠. 세게 나왔고 미국도 그러면 이거 방법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 특히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아니면 이런 국가들은 뭔가를 해달라 분명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을 거기서 여기서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했어요. 싸워서 해결하는 것도 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협상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을 동원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동원해 갖고 결국 미국이 원했던 부분들을 사실 얻어내 준 거고 그것을 사실 이제 아랍 국가들한테 던져줬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을 동원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사실 동원당한 거죠. 항상 아랍 국가들하고 싸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랍 국가들을 위해서 지금 이란을 공격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은 민족 자체가 틀려요. 아랍 그렇죠. 국가가 아니죠. 여긴 페르시안이고 이쪽 아라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도 또 사실은 적대 관계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아랍 국가들하고 적대 관계에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3자의 관계를 다 이용해 갖고 결국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아랍 국가들한테 줬고 이스라엘도 계속 지금 얘기했던 게 핵 협상에 대한 불안감 이것을 관리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란은 사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 미사일하고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쐈는데 방공망이 조금 사실 터졌어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란도 뭔가 얻은 게 있어요. 우리도 공격할 수 있다. 능력이 없지 않다. 우리가 왜냐하면 사실 이란은 잘 보시면은 40년간 경제 이 제재를 당하면서 모든 무기 시스템들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랍 국가들은 다 사오잖아요. 미국은 사오는데 여긴 북한 같이 미사일, 드론, 드론은 러시아에 수출까지 하잖아요. 지금요. 미사일, 핵미사일까지 다 지금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란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이제 시스템을 일단 가동한 게 됐고 그 다음에 신정부가 지금 사실은 기존의 이 보수파들하고 약간 좀 틀리거든요. 그 정부들이 자기들의 기본적인 정당성 하나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또 된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핵 포기하고 우리 빨리 협상해갖고 경제 개발을 하자. 이게 지금 그 신정부의 지금 입장인데 그걸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됐다고 저는 보여져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상태를 통해서 3자가 다 지금 혜택을 본 게 아닌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아랍 국가들도 보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란의 신정부도 자기들의 능력을
자기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갖고 왔고, 미국은 여기를 이용해 갖고 아랍의 안보를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사실 이란을 건든다라고 해서 유가가 이렇게 급등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가 잘 보시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첫 마디가 그거였거든. 드릴 베이비 했거든요. 예. 빨리 뚫어라, 네. 알래스카. 아무도 안 뚫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아직도 많아요. 사실 뚫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뭐 공급을 사실 원유 같은 경우는 이 제재 때문에 중국에다 하고 있고, 가스 같은 경우는 그 투르키에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그 유가라든지 가스 가격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직까지는요. 글로벌적으로 파는 게 그렇죠. 아니다 보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방 국가들이 일단 이스라엘이 한번 이 방공망이 뚫린 다음에 2차 공격을 어디를 했냐면은 이란의 가스전하고 정유 시설을 타격을 해버렸어요. 예. 웬만해서는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망가뜨린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계속 무기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가스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것까지 다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 지금 이란 내부에서도 신정부가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 그만하고 우리 이제 경제 개발하자. 이제 그게 또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저는 대통령이 있고 이란에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는 되게 보수적인 분이고 대통령은 사실 이제 개혁파죠. 이분이 지금 잡고 나서 그다음에 공격 받은 다음에 봐라 이제 우리 핵 개발 그만하자. 경제 제재 풀어달라고 하고 핵 협상에 복귀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란의 경제를 우리가 개방시켜 갖고 뭐 석유도 팔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사실 또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사실 이 상황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이란 같은 경우는 약간 두 개의 파벌이 동시에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네.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지금 뭔가 합쳐지지 않는 의견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사거나 이스라엘의 공격을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해주신 말씀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오래가지는 못하겠지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끝내겠습니까? 일단은 스스로 핵 협상을 자선해서 나와서 끝내겠습니까? 사실 미국이 스톱을 시킬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란의 핵시설도 알아서 다 정리를 했으니까 핵 협상을 사실 핵 협상이 아니죠. 왜냐 핵이 없어졌는데 핵시설이 없어졌는데 무슨 핵 협상을 해. 이제 이란하고 이제 협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너희는 이제 국제사회로 나와라. 이제 그 착한 마음을 갖고 나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번에 방공망이 타격을 받았어요. 네. 이게 사실 미국한테 되게 유리해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미국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인 방공망이 있고 미국이 보호해 주는 게 있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것은 사실 이라크 넘어오고 시리아 넘어오는 것은 사실 미국이 다 외부에서는 이것은 다 미군 기지에서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미군이 그럼 보호를 안 해주면 이스라엘은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이제 미국에 더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도 교육시키고 이때까지 말 안 들었는데 이쪽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줬다는 거죠. 안보에 대한 보장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타 쌍피한 쓰리피 같은데 완전히 지금 미국은 얻을 걸 다 얻었다. 다 얻었죠.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당당하게 G7에 간 거죠. 그래서 다들 얘기하는 게 네. 여기서 아마 되게 크게 얘기를 좀 할 거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예. 다 정리를 했다. 예. 어떻게 보면 중동의 뉴 리더십을 자기가 구축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이든이 보여줬던 리더십도 아니고 여기에 어차피 이제 중동에서 사실 석유는 필요 없어요. 이제 미국은. 그러면은 이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이 지역에서 자기가 오일머니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중동의 평화를 내가 끌고 올 수 있다. 이란도 정리하고 이스라엘도 다시 끌고 들어오고 아랍 국가도 다 내 편으로 끌고 왔다. 뭐 이거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오르죠. 네. 미국 주가가. 시장이 그래서인지 뭐 한번 싸워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뭐 미군 죽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란 사람 뭐 한 1,000명 죽었다고 그러고 네. 지금 이스라엘 뭐 한 300명인가 400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용당했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네. 국제 관계죠,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 어쨌든 그러면 길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도 생각을 하면서 현재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금방 끝날 것 같고 시장이 오른다면 어떤 스탠스를 정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일단 뭐 매크로 지표들 몇 개 한번 보면요. 국채 수익률은 금요일 날 잠깐 튀었어요. 네. 오늘 다시 또 안정화돼요. 네. 네. 달러는 다시 약세 계속 그 기조로 가요. 왜냐하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은 국채가 가격이 상승하고 달러 같은 안전자산의 가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금만 올라갔어요. 네. 그죠? 그다음에 금도 떨어질 거고 국제 유가도 지금 다시 떨어져 버리잖아요. 맞아요. 예, 잠깐 금요일하고 목요일 오후쯤에 한번 살짝 올라가고 살짝도 아니죠. 좀 한번 세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버리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저는 사실 뭐 딱히 잠깐 이벤트가 나왔다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이벤트 하나 한번 활용한다 그러면은 뭐 정유주하고 방산주 잠깐 볼 수 있는데 뭐 며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하나를 더 본다면은 저는 항공주. 항공주. 예. 항공주의 단점은 항상 두 개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 비행기가 못 뜨잖아요. 네. 예, 주가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유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예, 그쵸. 기름값 비싸지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잠깐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항공주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은 뭐 크게 오르진 않아요. 근데 유가가 좀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만약에 이런 리스크에 잠깐 편승한다. 그럼 항공주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 이미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쵸. 델타 에어라인이 지금 델타 4%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현재 5% 이상의 5% 상승을 벌써요. 예. 예, 아까 시작할 때 보여줍니다. 1% 했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딱 그 장중에 이슈가 나오고 나서 바로 항공주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아까 날 프리마켓 때 빠졌던 거. 오셨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프리마켓 딱 보고 왔는데 거기서 그냥 아유 이건 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냥 지나가는 지나가는 이벤트가 딱 될 것 될까요? 같아요. 지금 예. 분위기가. 그래서 오늘 내일이면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내일 정리가 되면 시장은 더 빠지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 네, 그렇다고 그렇죠. 올리기에도 쉽지는 않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지금 사상 최고치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올리려면 무언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G7 회의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G7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관세기 때문에 예. 사실 미국에 불리하게 나오겠지 이게 유리한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풀려가는 모양새가 되면 기대할 수 없습니까? 네. 그런데 풀려가는 모양새가 과연 다른 국가한테는 유리하겠지만은 미국한테는 불리하겠죠. 그건 이제 뻔한 거고요. 뭐 오늘 G7 딱 두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건지, 뭐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위원장 같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하고 이란 둘 다 핵을 가지려고 하는 거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핵도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지금 핵이 거의 개발돼서 갖고 있는 데는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인도하고 파키스탄, 네, 북한이 있잖아요. 사실 5개 국가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스라엘도 관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또 이스라엘 시끄럽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또 아마 하겠다라고 지금 아까 EU 지팡위원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 G7에서는 두 가지 나올 거예요. 그게 먼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얘기를 이제 공동으로 대처를 할 부분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중국과는 어느 정도 합의가 어느 정도 약간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인데 EU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EU 같은 경우 서비스 무역 이쪽 붙잡고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한테 사실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지금 사실은 이제 미국이 지금 일단은 빼놨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했다가는 지금 인플레이션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빼놨는데 멕시코와 캐나다는 그 이상을 지금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전에 같이 보편 관세 10%가 아니라 자기들은 비관세 지역 계속 그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만약에 그게 풀린다고 하면은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추진했던 방향들은 사실 힘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오히려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약간 불안해요. 반면에 이제 EU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은 그것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네요. 네, G7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만 본다면. 예. 예. 그러니까 G7에서 지금 6개 국가가 미국한테 지금 달려들려고 지금 모인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다들 지금 한바탕 붙으려고 지금 모인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초대국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까지 포함돼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국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들. 다 지금 뭐 한바닥 써서 왔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G7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뭔가 카드를 갖고 가야 되는데 카드를 갖고 간 게 제가 말씀드린 요 중동 지역은 자기가 다 정리가 됐다.
그렇게 지금 요걸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관세에서 좀 빠져나가려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G7에서는 사실 미국이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아 보이진 않아요. 예, 대신에 다른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결론은 FMC로 가야죠. 결론은 결론은 FMC다. FMC 가 그렇죠. FOMC 보러 간다. 예, FOMC 이번에 사실 동결할 거라는 게 모든 네, 이들의 분석인데 네. 동결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예.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 나왔을 때 인플레이션 또 둔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또 둔화됐어요. 근데도 이제 파월은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깜깜이에요, 깜깜이 완전히 그냥 블랙아웃이 돼갖고 네. 뭐 어디 알 갔는지 수가 모르겠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다들 지금 뭐 어디가 계신지 진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베센트 장관이 내년 6월달에 진짜 연준 의장으로 나오는 건지. 네. 왜냐하면 사실 연준 의장이 이제 임기 끝나기 보통 3개월, 4개월 전은 거의 이제 영향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올해 12월 달에 한 1월 달 정도쯤 되면은 사실 연준 내에서도 이제 누가 이제 차기 의장이 될까 그 사람의 입김이 세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는 뭐 미셸 보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되게 입김을 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만약에 9월 달에 안 된다 하더라도 네. 한 12월 달 정도 가면은 사실 파월 의장의 힘은 떨어질 이미 떨어지고 가능성. 이제 그때는 이제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분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낼 거예요. 네. 예, 그때는 저는 그래도 뭐 그 정도 되면은 무조건 금리는 내려온다라고 사실 저는 보고 있어요. 9월 달에 파월 의장이 우리가 생각한 거 틀리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땡깡을 부린다든가 솔직히 말씀드려갖고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을 안 주고 버틸 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저는 12월 달에는 그게 늦어도 거의 이제 임기 말기 이제 거기도 이제 임기 레임덕 현상 나오거든요. 네. 예, 저는 그것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작년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게 네. 작년에도 3월에 큰 거 큰 거 거 온다 온다. 이러다가 네. 이제 9월 돼서 인하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2번 하기로 했는데 네. 상반기는 끝났고 네. 그럼 제 아무리 파월이라도 자기가 인하를 2번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점도표를 찍어놓은 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그렇죠. 네. 하반기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그게 다음 7월 달 예. FMC가 사실 중요해진 게 그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점도표를 이제 조정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이제 경제 성장 전망치를 또 조정한다는 게 나오는데 아마 이제 7월 달 점도표 나올 때는 파월 의장의 입김보다는 내부 위원들 12명 있잖아요. 네. 12명 중에서 이제 트럼프 쪽에 좀 많이 표를 좀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그래서 전 점도표가 유지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파월 의장도 결국은 9월 달, 12월 달은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어차피 연준도 정치 싸움이거든요. 수싸움이거든요. 모든 조직이라는 게 그렇죠. 물론 뭐 네. 독립성이 아무리 강화돼 있지만은 예. 결국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워낙 12명의 위원들이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파월 의장이 이제 갖고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어느 정도 편을 들어주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이제 파월 의장도 레임덕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것이고 네. 그 기대감을 안고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전반적인 증시를 이끌고 온 게 사실 여태까지 AI였거든요. 빅테크였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글로벌 수요. 뭐 팔런티아 또 가고 뭐 지금 메타 또 가고 다시 다 가잖아요. 네. 다 가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매출 전망치는 사실 1월 달에 다 나왔어요. 이미 올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될까 안 될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었는데 네. 지금 한 분기 지나고 4월 달, 5월 달 지나 보니까 매출 나오는 거 보니까 다 될 것 같다는 거죠. 뭐 테슬라 빼고 애플 빼고 사실은요. 다 될 것 같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뭐 처음에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뭐 다 똑같이 바이든 행정부같이 막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중동에 가서 반도체하고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거 딱 보고 다들 깜짝 놀란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그럼 트럼프는 결국 아트 오브 딜이다. 자기들이 잘하는 것은 무조건 다 갖고 나서 팔 거다. 관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게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본다라고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이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내가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했던
그 분야들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AI하고 반도체였고, 두 번째가 금융 쪽하고 이제 코인이거든요. 핀테크 이런 쪽이고, 세 번째가 에너지 밸류 체인이거든요. 지금 오늘도 보면 다 그쪽만 가요.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기업들이 뭐 트럼프가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든지 기업단에서는 분명히 매출이 나온 데는 확실히 눈에 보여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한 가지 의문을 두고 있는 게 지금 노동통계국의 인력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약간 바이어스가 지금 껴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CPI나 PPI가 낮게 나오고 뭐 고용지표가 호조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 5월이라든지 이런 데 지수들의 이제 관세가 안 껴있다 보니까 요게 이제 하반기에 반영될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태까지 안 꼈으면은 앞으로도 안 낄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4개월째, 5개월째 지금 저러고 계신데 그게 갑자기 그러면 뭐 하반기 들어가면 갑자기 관세가 막 영향을 받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관세 협상을 계속 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내리잖아요. 네. 관세는 계속 내려줄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표가 갑자기 그러면 하반기 들어가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아갖고 올라간다. 그 생각하지도 않고요. 유가도 마찬가지로 계속 $60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즘 보시면 뭐 미국 내에서 LA도 뭐 거의 폭등 수준까지 가면서 그 불법 이민자들을 다 잡아갖고 지금 다 내보내고 있잖아요. 네. 뭐 지금 한국 분도 지금 미국 여행도 못 가잖아요. 무서워갖고. 여행 가신 분들도 캐나다를 못 넘어간대요. 넘어갔다가 못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봐. 아.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한대요. 미국에 계신 분들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데요. 잡혀 나갈까 봐. 그러니까 그것을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고용을 시민들한테 제대로 주겠다는 거 있잖아요. 미국인에게 미국한테 주겠다. 준다. 지금 유학생들도 지금 잡을 못 잡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이것에 딱 지금 꽂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업률 이런 거 저는 정확한 수치라고 봐요. 아니, 이민자들이 다 쫓겨났는데 지금 뭐 시민자 아니면은 잡을 못 잡는데 그럼 잡은 일자리는 딱 정해져 있고 네. 그러면은 정확한 거죠.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그린카드 위주로 지금 잡들이 형성돼 있고 이게 그렇죠. 굉장히 클린한 데이터다. 클린한 데이터죠. 지난번에도 뭐 연방정부 직원 뭐 10분의 1 감축 얘기 나왔잖아요. 네. 지금 감축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재취업이 쉽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재취업이 쉬워진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다면 지표에 대해서는 코멘트 주셨고, 그러면 요즘에 좀 종목 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이야기 많이 들어봤고, 코인펜테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이 종목 여쭤보고 싶어요. 서클. 서클. 네, 서클이 지금도 폭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코멘트를 주실지 제가 너무너무 입맛을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도 또 22% 지금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투자라고 해야 될지 투기라고 해야 될지 저도 사실은 뭐 지난주에 사실 저도 이제 약간 뭐 서클 추천까지는 안 했는데 네. 결국 이제 남아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 그다음에 6월달에 또 이제 그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완화가 또 남아 있잖아요. 그거에 영향을 일단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사실 서클 인터넷 그룹이라는 회사는 네. 사실 USDC거든요. US 이제 커런 이제 코인이라고 해갖고 이제 달러하고 이제 유로 기본 베이스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주는 애들인데 그것을 갖고 사실은 회사거든요. 그 회사들이 하는 일이 사실은 은행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발행해주면은 그만큼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달러를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채 투자한다든가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다 투자를 해갖고 자산을 불리고 그 이자 마진을 자기들이 다 먹는 구조예요. 우리나라에도 사고 치신 분이 사실 그거 하다가 돈 다 날려먹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단점은 사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USDC 같은 경우는 많이 벌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벌어갖고 상장까지 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 저는 핀테크 회사랑 똑같다라고 봐요. 그런 회사가 상장을 한 건데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저는 이제 소파이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뭐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만큼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건 퀘스천 마크예요. 이쪽 분들은 트레이딩을 해갖고 수익을 받아가는 분들이고 그렇죠. 여기는 자산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사가 똑같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보험사의 어떤 수익 구조를 갖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도 되는 건지, 예, 요 퀘스천 마크. 그래서 저는 야 그러면은 이게 밸류에이션에 분명히 많은 동떨어져 있는 수준인 것 같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차피 성장주로 분류가 되면은 네. 성장주는 사실 앞에 기대감만 보고 달려가는 주식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사실이라고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사실 이거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상승률이 지금 네, 네. 31달러의 이제 공모가가 상당됐죠. 형성됐는데 네. 지금 163달러예요. 네, 와. 이게 일주일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기겁을 하고 어떻게든 이제 포모가 오는 상황인데 네. 솔직히 서클을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뭐 차라리 다른 크립토라도 뭐 이제 아니면- IPO 한다는 뭐 제미나이 이런 곳을 좀 기다려 보는 게 낫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자꾸 뭐 연락을 주시길래 고객분들이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국내에 네. 네.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를 추천해드렸어요. 아. 오히려? 오히려 어차피 국내도 똑같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지금 대기 중이다. 네. 이번 정부에서 분명히 할 거다. 그러면은 서클을 투자해갖고 뭐 달러까지 고민해갖고 할 필요 뭐 있겠냐. 그냥 국내를 보자 차라리. 그러느니. 예, 그래서 그리고 사실 뭐 카카오페이도 요즘 거의 한 달 동안 100% 이상 올랐는데 알고 보면 지금 더 갈 수가 있는 여지가 크거든요. 네. 이미 고점 대비해서 이제 아직도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수준이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갖고 있는 코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코인도 제가 차라리 코인을 원하시면 차라리 그걸 하셔라. 이게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에서 카피하는 거니까 굳이 해외까지 나가실 필요 없다. 네. 차라리 국내에서 보자. 왜 우리가 미국에 가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갖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냐. 차라리 국내에서 하시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예. 차라리 원화 연동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사라. 네. 뭐 카카오페이나 뭐 LG CNS 이런 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저는 이제 미장 위주로 시장을 보고 크립토 베이스로 보다 보니까 네. 이런 크립토 관련 주를 사는 게 나은지 저도 아니면 이거 거기 관련된 코인을 그냥 사는 게 나은지도 그쵸, 사실 맞아요. 헷갈리거든요. 그것도 저도 헷갈려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제 코인 관련돼 있는 네. 뭐 이제 인터랙티브 브로커리지라든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거래잖아요. 네. 그럼 P 곱하기 Q예요.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비싸고 거래량이 많아야 사실 수수료를 많이 띄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코인은 그냥 P만 갖고 가는 거잖아요. 프라이스만 갖고 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생각만큼 지금 못 올랐어요. 못 가죠. 맞아요. 못 가요. 왜냐하면 P는 올라가는데 Q가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코인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손을 좀 띄고 발을 좀 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사실 이제 프라이스만 보는 게 사실은 낫죠. 그러느니. 네, 그러니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코인 쪽을 조금 좀 더 추천을 해드리는 경향이 있고요. 관련된 주들은 지금 서클이 지금 나와갖고 지금 시장에 돌풍을 일으켜주고 있긴 한데 네. 나머지 종목들 보면 사실 힘을 못 써요. 그쵸. 핀테크 종목들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글로벌부터 시작해서 로빈후드도 마찬가지고 게임스탑도 그렇고. 게임스타트 마찬가지 지금 힘을 못 써요. MSCR.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서클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이게. 네. 그렇다면 지금 세 가지 전략을 얘기해 주셨던 게 반도체 AI, 코인 핀테크, 마지막에 에너지 밸류 에너지 밸류 체인. 체인이었습니다. 네. 요즘 에너지 밸류 체인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전 혼자 가고 있죠. 예, 네. 원전 혼자 가고 있는데 사실 SMR도 그렇고 오클로도 그렇고 오늘 급등하긴 합니다만 네, 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만 드는 걸까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매출을 일으키려면은 한참. 10년이 걸리거든요. 예. 대형 원전은 사실 계획해 갖고 짓고 이게 발전하는 데는 사실은 10년 정도가 걸려요. 그다음에 SMR 같은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해서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에 만약에 뭔가 좀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들어오는 게 2년 3년치거든요. 그래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잘 보시면은 매출이 있잖아요. 2025년도 올해 매출 전망치가 2024년도에 비해서 거의 상승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원전에서 지금 매출이 들어오겠다는 기대감은 없다는 거죠. 그냥 이것을 수주를 받을까라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배도 이제 조선도 받으면은 이게 계속 나눠서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잘못하다가는 진짜 우리 2차 전지 관련주와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이제 원전을 가장 잘하는 데가 사실 미국이에요. 거기엔 뭐 건설사부터 시작해서 뭐 설계사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두산이 과연 딸 수 있을까? 에너빌리티가. 에너빌리티가. 예. 왜냐하면 원전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한 5등, 6등 정도 하거든요. 미국 다음에 캐나다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도 러시아도 있고, 잘하고, 러시아도 있고, 예. 다시 일본도 중국도 있고, 인도 잘하고요. 미쓰비시까지도 있고요. 다 이런 국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두산중공업이 여기에서 끼어 들어가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오늘 주가 폭등가 있는 이제 그 캐나다의 그 이제 원전 업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다 그래요. 여기랑 우리가 두산 에너베티가 지금 협력을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고 온다 그러는데 그 회사는 지금 협력 맺은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두산 에너베티뿐만 아니라 제가 20, 30개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기대감 좋은데 잘 따져봐야 된다. 여태까지 두산 에너베이티가 매출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가스터빈이거든요, 사실.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에너지 인프라를 갖고 온 거지 지금 원전에 매출이 들어서 지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세 번째는 국내에서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내 수요는 일단은 물 건너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정권에서는요, 그렇죠. 예, 끝난 거고 저는 끝났다고 보고 국내는 기조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보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힘들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다 갈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지금 막 기대감은 너무 좋은데 여기다가 제가 찬물 끊기는 사실 좀 그래요. 근데 밸류에이션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오버슈팅 됐다는 느낌은 사실 지금 있어요, 이미요. 예,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슈가 좀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블랙스완 성격의 뭐 전쟁 가능성까지 제시가 됐다 보니까 좀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한 주 투자자분들 어떻게 미국장 봐야 될까요? 뭐 저는 사실 계속 지금 이어지는 게 연준이 결론은 어느 정도 통화 정책을 좀 풀어줘야 그래야 유동성이 들어올 때까지는 지수는 사실 못 오른다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종목별 차별화밖에 없다.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세 가지 분야 이쪽은 계속 갖고 계시면 돼요. 싸지면 사고 그다음에 약간 비싸지면 팔고 이것만 반복하시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에너지도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느 정도 좀 담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도 보시면은 최근에 많이 못 올랐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이 안 되고 나니까 또 갑자기 금융주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선순환 사이클을 이 세 개 업종에서 저는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 사이클을 통해서 수익을 좀 도모하라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